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13페이지에 감가상각 하다 받았는데 이어서 볼게요. 13페이지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79부터 81까지거든요. 79, 80, 81은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차이가 있다면 79는 그냥 금액을 알려줘 놓고 그냥 적어라, 알려주고 적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고, 79처럼 금액을 그냥 말해줘 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80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가 들어갔죠. 정액법이었고요. 80번에서는 정액법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돼요. 키워드죠. 그래서 그 감가상각은 사용한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 개월수를 반영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했던 어음 할인?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어음 할인이랑. 그럼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80번 문제는 답이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 8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취득원가 4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0을 빼고 그걸 5로 나눠서 1년에 800씩 5번 떨어뜨리면 4천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20년도 첫 해 1월 2일에 샀다. 그래서 이거를 2월 2일로 바꿔보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인데, 네, 감가상각은 월할로 한다고 했거든요. 월할? 월할은 1년을 12개로 쪼개는 거예요. 365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냥 12개로만 쪼갭니다. 그러면 이때 그 취득일을 2월 2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실제로 2월 2일에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월할이다 보니까 2월 1일부터 쓴 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2월 1일부터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12월 31일까지. 왜냐면 감가상각을 12월 31일에 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11개월을 사용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4천만 원 마이너스 0 나누기 5. 4천만 원은 취득원가, 0은 잔존가치, 5는 내용연수. 이렇게 금액이 8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800만 원의 의미를 생각하면 얘는 이 기준대로 1년을 꽉 채워서 썼을 때예요.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득을 반드시 1월에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2월 2일에 샀다 이렇게 되면 11개월만 쓴 거죠. 그러면 얘를 12개로 쪼개는 겁니다. 800만 원을. 800만 원을 12개로 쪼개면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12개로 쪼개지면 그게 곧 한 달치 사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11개를 곱해야지. 이런 원리인 거죠. 사용한 만큼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용했는지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3월에 취득했으면 10개월 쓴 게 되니까 12분의 10을 해라. 이런 패턴인 거예요. 사용한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5번 있는 거잖아요. 5년이니까.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럼 첫 해가 11개월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2, 3, 4, 5, 2, 3, 4, 2, 3, 4,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1년 꽉 채워서 쓰죠. 그 다음에 5번째 해도 꽉 채워서 쓰죠. 그럼 6년 차로 넘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한 달이 지금 비니까. 그럼 6년 차는 한 달만 하고 끝나는. 네, 그렇게 되겠지. 그럼 6년 차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총액은 800 곱하기 5가 되겠지만 해마다 끊으면 11개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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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그렇게 될 거란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해당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를 찾는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도 알아야 되고 끊었을 때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뭐 그런 말이에요. 어제 했던 거고요. 80번. 그 다음에 81번. 굉장히 최근 문제네요. 98회. 저번 시험이 101회였으니까 작년 거니까 최근 겁니다. 그러면 81번은 기계장치를 샀다고 되어 있는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쓴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두 개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그 두 개는 뭐 이게 아니니까. 그럼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그 옆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라고 있거든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써요. 근데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맞으니까 쓰란 소리예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살 때마다 이름이랑 번호를 정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차 2대 산 걸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0만 원짜리 차를 2대 사면 공개상으로는 그냥 차량 운반금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0만 원, 1000만 원을 여기다 따로 쓴단 소리예요. 그래야 관리를 하지. 그래서 얘는 고정자산 등록은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컴퓨터 쓸 때 몰아서 하고요. 어차피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률법.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 차이를 보면은 정액은 정해진 액수고요. 말 그대로 정해진 액수.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계속 빼는 거죠. 근데 정률은 정해진 퍼센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률법. 정률법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를 정하면 컴퓨터가 정률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률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컴퓨터에 써 있거든요. 참고로 5년이면 정률이 0.451이거든요. 정률이 0.451인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에 써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률. 근데 그냥 지금 지면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얘는 취득 원가가 3천만 원이네요. 자,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3천을 샀잖아요. 정률이 0.451이죠. 저걸 계속 곱해요. 그러면 첫 해에 3천만 원 곱하기 0.451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금액이 크죠?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정액법에 비하면 처음에 금액을 많이 날려버리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모든 물건은 첫 해에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언박싱 하면 바로 반값 되잖아요. 중고.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방법. 그러면 첫 해에 3천만 원, 한 뭐 1,400 이 정도 날라가려나? 1,400이 날라갔다고 쳐요. 그럼 첫 해에는 1,400을 뺀 거예요. 그럼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하냐면 3천만 원 빼기
3천만 원 곱하기 0.451을 한 금액에 또 0.451을 곱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에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정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네. 왜냐면 퍼센트는 똑같은데 금액이 작아지는 상태로 계속 때리니까. 뭐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액법이랑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뭔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잔존 가치를 안 알려주죠. 잔존 가치를 왜 안 알려주냐면 이 정률의 비밀이 있는데 그 정률은 내용 연수를 적으면 저절로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네, 정률이 0.451이면 이만큼 5번 곱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5승을 한다고 할게요. 5승을 하면 0.95가 나오거든요. 그냥 0.95가 나와요. 0.9499 뭐 이렇게 나오든가 0.95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걸 5번 곱하면 95%가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5년 뒤에 5%가 남는다는 소리죠. 그게 잔존가치예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정률 자체에 잔존가치 5%가 고려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5%가 남아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말을 해줘도 안 해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0이면 0을 빼는 거였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빼는 거고, 근데 정률법을 쓴다고 했을 때 잔존가치를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X표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률 안에 잔존가치가 고려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산 회계 1급에서 그것까지 내면 좀 오바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냥 뭐 모르면 되는데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뭐 요거는 그 컴퓨터에 써 있는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률법은 아마 계산 문제를 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좀 해보자면 지금 취득 연월일이 2019년 7월 27일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득 연월일이 올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했죠. 왜냐면 이게 올해면 얘가 7월 27일에 샀잖아요.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 쓴 게 돼요. 근데 전이나 전전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1년을 꽉 채워서 쓴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7월 27일이 올해라고 해볼게요. 올해. 그럼 7, 8, 9, 10, 11, 12 6개월만 쓴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쓴 적이 없는 거죠. 7월에 샀으니까. 그럼 뒤에 6개월치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12분의 6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원리는 같아요. 사용한 개월수만큼만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81번의 정률법인데 정률법은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내다가 최근에 냈네요. 하지만 우리 보고 계산을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아까 언급해드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이 사항들을 적으면 저절로 금액을 구해줘요.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절차상의 문제인 거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때 직접 해보면 되고요. 나중에 컴퓨터 쓸 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따로 표기를 좀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은 어차피 금액 계정 과목만 알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꼭 프로그램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뭐 따로 옆에다가 하나 붙여놔서 눈에 잘 띄게 해놓는다든지. 왜냐면 저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가상각 세 가지 케이스를 봤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알려주는 경우.
두 번째 정액법으로 풀어라. 세 번째 정률법으로 풀어라. 그리고 삼각 방법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오바기 때문에 그냥 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82번입니다. 82번 문제는 제품 포장용 기계를 폐기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폐기. 자동차 폐차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계를 3천만 원에 샀고 감가상각 누계액 2,700이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3천에 산 건 팩트예요. 3천에 샀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2,700이란 소리는 내 생각에 이 기계는 2,700 정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말은 이 기계는 300만 원의 가치가 남았다 라는 뜻도 되겠죠. 의미는 그래요. 그러면 얘를 붕괴로 한번 보면은 일단 기계를 사볼게요. 기계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0인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이 기계 장치는 샀을 때 10년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9년을 썼다. 그러면 10년을 정액법으로 하면 1년에 300만 원 꼴이죠. 그걸 9번 하는 거예요. 그럼 2,700 나오죠. 그렇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 장치를 1년마다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12월 31일마다. 그럼 그 12월 31일마다 300씩 정확하게 했다고 치고 1월에 샀다 치고 그럼 300만 원씩 가치를 떨어뜨리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기계장치 300 자산의 감소죠. 이렇게 하고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기계는 공장에 있으니까 500번 감가상각비 300만 원 이걸 12월 31일마다 하는데 요걸 9번 한 거예요. 9번 12월 31일마다 9번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무계액은 300씩 9번이 쌓여서 총 2,700으로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부에는 기계장치 3,000 감가상각 무계액 2,700 그러면 장부 금액 300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또 이
비용과 자산을 보면 자산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씩 9번 쓰면 이렇게 2,700으로 쌓여 있는 거고, 비용은 해마다 그냥 300, 해마다 300, 300, 그냥 해마다 300씩이에요. 얘는 쌓여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예요. 3,000에 샀고 2,700만큼 썼고 300의 가치가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폐기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가 폐기가 되면 우리는 300을 손해봤다 생각하겠지.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 기계는 300짜리니까. 그래서 그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 3000이랑 감가상각 누계액 2700을 동시에 제거해 줘야 돼요. 기계장치만 제거하면 얘만 남아버리니까 이상해지죠. 둘 다 뺄 거거든요. 그럼 이어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기계장치를 샀을 때 왼쪽에 적었잖아요. 그럼 이 기계장치가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나가요. 항상 없어질 땐 반대로. 기계장치 3,000만 원. 그 다음에 그 기계장치 3,000이 나가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300짜리거든요. 그럼 3,000이 나가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2,700 쌓여 있는 것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대로 또 없앱니다. 얘는 2,700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쌓일 땐 300씩이었지만 쌓여 있는 결과물이 2,700이니까 걔를 한꺼번에 제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 성격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을 때 자산 마이너스였으니까 없어지면 자산 플러스가 돼요. 반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 둘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계장치가 3,000이니까 얘가 일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자산의 3,0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생길 때 마이너스였는데 없어지니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은 떨어지고 2,700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떨어지는 금액은 300이죠. 왜냐면 300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제거해줘야 300만 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이 300이잖아요. 300이 없어졌다. 왜냐면 300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아다리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거래를 통해서 300을 손해봅니다. 근데 이거 폐기시키는데, 폐기시킬 때도 돈 들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공짜로 해주진 않겠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현금 25만 원이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럼 현금 25만 원 또 빼야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25만 원 손해봤습니다.
멀쩡하던 기계 300 날렸고 25만 원 또 날렸고. 그럼 지금 325만 원만큼 기분이 안 좋겠죠. 차변이 지금 비었네요. 손해 본 겁니다 이게. 왜 손해를 봤냐?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여기서 뭐 처분이라기보단 제거에 가깝긴 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처분이라고 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총 325만 원만큼 손실을 받겠죠. 비용입니다.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쓰려고 샀기 때문에 끝까지 쓰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뭐 팔 수도 있지, 폐기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여태까지 쌓아놨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이 정도는 좀 쉬운 편이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판 게 아니죠. 팔면 부가세까지 넣어요. 부가가치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거기서 완전 나가리 되거든요. 나중에 부가가치세 배우고 이걸 팔면 부가세를 또 걷어서 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구조는 유형자산을 사왔을 때 금액과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원화돼 있다. 근데 이걸 뭐 없애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장부에서 제거하게 되면 이걸 합쳐가지고 없애줘야 된다 라는 거지. 3,000원 떨어지고 2,700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단 답은 구해봤는데 이 문제에서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있잖아요.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7월 5일이거든요. 근데 감가상각은 12월 31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치면 12월 30일까지 쓰고 팔면 감가상각을 안 하나? 1년 다 써놓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중도에 처분을 하거나 뭐 폐기를 하면 지금 7개월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7개월치 감가상각을 즉시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12월 31일에 한 것처럼. 그러면 7월 5일 기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겠죠. 얼마 늘어나는 거지 그럼? 300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얼마 늘어나겠죠? 그거 감안해서 폐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 것. 그러니까 그 7개월치는 구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고려하지 마라.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 원래 7개월을 더 해야 됩니다. 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그래서 79, 80, 81 이렇게 세 문제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이슈인데 직접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구하면 된다. 이런 문제였고 82번은 직접 해야 되죠. 다 써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82번은.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유형자산 주제를 정리를 대략 해보면 유형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취득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이면 다 나옵니다. 재고자산에서도 했었고 뭐 단기매매증권에서도 했었고 뭐 기타 등등 자산은 다 취득을 하니까. 그럼 이 취득 부대비용의 예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취득세죠. 취득세는 뭐 아주 무난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건물 취득세, 토지 취득세 다 있습니다. 그럼 해당 자산에 붙여주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채권 강제매입
채권 강제 매입, 강제로 사야 될 때 손해보는 금액이 있었죠. 그 손해보는 금액도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을 좀 잘 적어야 되는 게 그 채권 강매당할 때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손해보는 금액만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리고 채권 강제 매입, 채권 강매당할 때 손해보는 금액. 이걸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세랑 뭐 특이한 건 이 정도였고, 그리고 취득 후에 돈 쓴 거 있었죠. 그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 중이고 취득 후에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감가상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가닥을 잡은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풀어서 본 거예요.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는 거고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는 거고요. 목적은 똑같아요. 사용 목적. 그래서 무형자산은 좀 특이한데 형체가 없잖아요. 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와닿는 게 특허권 이런 거 있죠. 제약회사가 특허를 출원하면, 그러니까 없던 약을 만들면 그 약을 혼자만 만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특허죠. 특별히 허락된 거예요. 나한테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특허가 제일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그 화이자 있죠. 화이자가 백신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비아그라로. 그럼 비아그라를 처음에 딱 개발을 했을 때 걔네들이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마 15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혼자 그걸 만들 수 있어. 그럼 돈 싹 쓸어 모았겠죠. 그럼 15년이 끝나면 이제 특허가 풀리니까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따라 만드는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예요. 그게 뭐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런 애들이에요. 뭐 늦게라도 따라 만들어야지 돈 벌려면,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내면 그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리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특허가 있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 법으로 보장해주니까 알지. 뭐 그런 의미다.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무형자산은 얘는 분계로는 낼 게 딱히 없고요. 문제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대충 좀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무형자산은 그 특허를 내가 만들 수도 있죠.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직접 출원을 할 수도 있고 남이 만든 거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또 만들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무형자산은 권리. 네, 여기서 연구 개발,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연구 개발을 R&D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R은 리서치예요. 연구, 그냥 찾아보는 거. 연구를 하다가 사이즈가 나와요. 이거 하면 되겠는데?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은 디벨롭먼트 해서 R&D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규모가 큰 회사들은 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죠. 삼성도 연구소 따로 있죠. 맨날 특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할 때 쓴 돈 있잖아요. 연구를 할 때 쓴 돈을 연구비라 그러겠죠. 근데 연구는 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연구를 하다가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가시화,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개발을 해보자. 그럼 개발할 때 쓴 돈은 개발비라 그러겠죠. 근데 연구 같은 경우는 거의 날리는 돈이 많은데 이제 개발 들어가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제약회사로 말씀드렸는데 보통 뭐 임상실험 뭐 몇 단계 들어보셨죠? 보통은 뭐 좀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임상실험 3단계 들어갔다 그럼 거의 됐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패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선이 있어요. 개발에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거의 됐다고 보고 안 넘어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뭐 임상 몇 단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경상개발비,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대충 이렇게 알아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경상개발비. 네, 이렇게 하다가 선을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와 이제 됐다. 이거는 뭐 거의 다 됐다. 이런 느낌이면 그때 쓰는 게 개발비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두는 거지. 그러니까 낭비되는 개발비와 의미가 있는 개발비를 구분한다는 거죠. 선을 못 넘었을 때와 넘었을 때로. 그럼 이제 성격을 볼 건데 이 연구비랑 경상개발비는 쓰고 날린 돈이에요. 그래서 얘 둘은 합쳐서 비용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데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계정 과목이 합쳐져 있어요. 이름이 경상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비용. 근데 한 개니까 더 편하긴 하죠.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는 얘 자체가 계정 과목인데 B자로 끝나잖아요. 자산이에요. 왜냐면 이때부터 쓴 돈은 이제 될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쓴 돈은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거 갖고 있으면 얘 때문에 돈 벌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개발비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 자체도 특이한데 얘는 개발비로 끝나는데 자산이다 라는 게 특이하네요. 네, 뭐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8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3번 문제는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일단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당좌수표 100만 원을 발행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정도는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차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문제 첫 번째 줄을 보면서 이게 대강 연구 개발의 느낌이다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탐색하고 탐구하고 이게 연구 개발인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연구 개발인 걸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이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선을 못 넘었다 이 말이에요. 선을 넘어야 자산이죠. 선 못 넘으면 비용이죠. 비용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비용은 배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상 연구개발비. 그거 쓰란 소리예요. 그러면 경상 연구개발비는 비용이거든요. 500, 800. 여기선 생산부서니까 500번. 생산부서는 500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러면 개발비하면 되겠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이 문구를 외워서 이게 연구니 개발이니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산이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접근하면 할만하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프로그램 쓰면 조금 더 요령이 생기거든요. 어떤 요령이 생기냐면 개발비를 검색하면 두 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용이니까 500, 800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아 얘는 비용이구나. 그럼 개발비는 숫자가 500, 800이 아니겠네? 그럼 뭐 이건 자산인가?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자산이 아니라며. 그럼 500, 800 중에 하나겠지. 생산부서가 500이네?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령껏 푸는 거지 뭐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정도 알아도 아는 거니까. 네, 그래서 83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연구 개발 뉘앙스를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84번. 84번은 신제품을 개발했다. 그럼 이거 하면 개발비인가? 이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된 게 여기서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부분을 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고를 양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해력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특허권을 취득한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게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거에 실려 있어요. 이게 진짜 완전 그냥 국어 문제인 게 신제품을 개발하고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 특허권 취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하고는 그냥 앞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냥 나 전에 이런 일 했다. 그리고 나 지금 특허권 취득하고 있어. 그럼 이게 취득 부대 비용이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특허권이거든요. 이게 개정권이에요. 특허권이. 그럼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썼다? 취득 부대 비용이네. 개정 과목 특허권 취득 부대 비용. 특허권 220, 보통예금 220. 네,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